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데이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화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옛날에 한국 전자제품 광고도 했었어요. 혹시 20대 초반 10대 정도 되면 비디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라는 물건을 넣어서 막 영화도 보고 하는 건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옛날에 TV랑 비디오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맥컬리 컬킨이 국내에서 광고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 혹시 어떻게 보죠?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좀 덜 가니까 뭐 핸드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요. 근데 스트리밍 하면 오늘 주제인 이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자신의 트위터에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죠, 아이유 씨가 주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칭찬한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사 나온 거 보고 파울로 코엘료가 나의 아저씨를 어떻게 봤지 싶었는데 이 브랜드가 있어서 가능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소비더머니를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만큼 세상의 변화, 이 변화의 파도를 잘 타온 기업도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인터넷이 나오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인터넷으로 빌려줄까 하다가 DVD가 나오니까 이걸 실제로 빌려주다가 인터넷이 빨라지는 흐름에 맞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제작사들 포털들이 스트리밍 한다고 하니까 아예 콘텐츠 자체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 세계 190개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좀비와 아저씨를 보게 만든 TV를 바꿔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 넷플릭스입니다. 왜 첫 부분에 말씀드린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요,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큰 서가, 책꽂이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들이 쫙 꽂혀 있고 이걸 누가 빌려가면 뒤집어 놓고 뭐 영화 한 편 빌리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신작은 2,000원, 구작은 1,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도 있었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신형이 아니? 오, 20대 중반이니까. 그치?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도 이런 게 마찬가지였던 때는 1997년쯤이었어요. 지금 넷플릭스의 CEO죠, 리드 헤이스팅스가요, 전 CEO 마크 랜돌프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해서 이걸 다시 매각하려던 즈음에 두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계속 논의해요. 어떻게 논의했느냐, 차에서 같이 출근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히면 마크는 막 이렇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형 릴렉스, 어차피 도착할 거면 도착할 거야.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형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어떤 성격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이때가 인터넷이 막 뜰 때니까 인터넷으로 뭘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구 배트, 반려동물용 사료, 서핑보드, 샴푸 뭐 이렇게 하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온라인으로 좀 빌려줘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마크가 얘기하면 리드가 그러는 거죠. 형 그거 안 돼, 비합리적이야. 정기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 빌려줄 수 있는 거 찾아봐.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쇠락해가는 업종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 야구 배트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이었죠. 아주 냉정하게. 근데 참고로 이런 문화는 지금의 넷플릭스 기업 문화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게요, 넷플릭스가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성과급 같은 거 없어. 그냥 최고의 인재한테 몰아줘.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 두둑하게 주고 그냥 내보내. 그리고 휴가를 쓰거나 물건이 필요해서 뭘 사야 된다, 뭐 결제해야 된다, 그거 뭐 보고 그냥 하지 말고 알아서 해. 결과만 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아무튼 당시에도 지금의 기업 문화가 약간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요, 두 공동 창업자가 각각 쓴 책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근데 아까 그 비디오 말고 DVD는 뭔지 알아요? CD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도 옛날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뭐 굽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마 10대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미국에 DVD 플레이어라는 게 출시됩니다. 근데 DVD가 비디오 테이프에 비해서 어때요? 부피가 작고 가볍고 우편으로 보내기가 좋았겠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에 비해서 DVD를 보내면 우편 요금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쵸? 다만 97년 당시에는 DVD 타이틀 자체가 몇 개 안 됐고 DVD 플레이어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비디오는 막 수만 종이 넘는데 DVD 영화 타이틀 한 100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대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러 갔더니 어떤 잘 나가는 엔지니어가 그러더래. 무슨 DVD 대여야, 금방 디지털 세상이 될 텐데,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거리 하지 마라.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뭔가 사업성이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지 두 사람이 같이 창업을 합니다. 리드는 자기 돈을 땡겨놓고 마크는 엄마 돈까지 땡겨오고 뭐 사람 구하고 사무실도 구하고요. 근데 회사를 차렸으면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잖아. 근데 나이키 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창업자는 나이키가 아니라 디멘션 6, 펠콘 뭐 이런 거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했잖아요.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넷플릭스 역시 처음에는 임시 회사 명이 키블이었대요. 개밥, 고양이밥 뭐 이런 거죠, 키블. 아무튼 그러다가 이름을 좀 진지하게 정해보자 해가지고 이름 후보를 쫙 뽑아요. 루나닷컴, 리플레이닷컴, 뭐 렌트닷컴, 웹플렉스닷컴, 시네마센터 이런 이름도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계속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터넷과 영화의 합성어 넷플릭스로 이름을 정합니다. 뭐 넷플릭스 역시 나이키처럼 그렇게 이름을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었대요. 그리고 1998년 4월 926종의 DVD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죠. 서비스를 시작하고 첫 주문을 받은 날 137명이 주문을 했대요. 지금 넷플릭스의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대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넷플릭스 회원수가 순조롭게 계속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DVD 타이틀도 3,100종 가까이 늘었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자. 회원수도 계속 늘고 여기서 DVD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DVD를 빌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DVD를 빌려주는 게 메인인데, 그래서 DVD 타이틀도 막 사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이걸 막 빌려주는 시스템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DVD 플레이어가 막 보급될 때니까 장비 제조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장비를 사면 DVD를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빌려볼 수 있다, 이런 무료 쿠폰들도 나눠주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대여하는 사람들 막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원수가 는다고 하니까 막 아마존 같은 데서 넷플릭스 살까? 저거 그냥 확 사버려? 막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걸 안 빌려가니까 DVD가 창고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 운영하는 비용도 들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다 비용이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걸 우리가 왜 창고에다가 우리가 보관하냐? 저걸 고객한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1999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하죠. 원래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고객한테 DVD를 보내주면 우편으로요. 그러면 고객이 우편으로 일주일 안에 이걸 다시 반납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걸 일주일 안에 반납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연체료 같은 게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회원들한테 월정액을 받고 돈을 내면 회원들이 보고 싶은 영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몇 편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전설의 매달 자동 결제가 등장하죠. 그러면 고객들이 실제로 DVD 몇 장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일주일 안에 이걸 보고 보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TV 위에 뭐 이렇게 DVD 플레이어에 올려놓고 시간 나면 보자 하고 먼지가 막 쌓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DVD를 반납을 하면 다음날 보고 싶었던 영화, 다른 영화들이 DVD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첫날 배너 광고를 띄웠을 때 클릭한 사람의 90%가 카드 결제 정보를 자기가 입력하고 있었다고. 너는 이미 결제를 하고 있다,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회원수만 느는 게 아니라 전에는 창고에서 이 DVD를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원들 사이에서 계속 도는 거죠. 순환하는 거지. 이게 뭐 회원 늘고 보관 비용 줄고 이런 장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저도 그런데 넷플릭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보지만 계속 한 30분 1시간 보다가 결국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넷플릭스 영상만 따로 모아놓은 채널도 있다면서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고르지 않아도 넷플릭스 히트작들이 쭉 나오는. 이렇게 뭐 일석삼조, 4조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발생합니다. 2000년도에 닷컴 열풍, IT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투자금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투자금도 받았고 장사도 잘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회원수가 늘고 결제하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랑. 그 사이에 돈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나갈 비용은 많은데. 그래서 창업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회사를 팔아야 되나? 이때 연락이 오죠. 아마존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업체의 최고봉 블록버스터한테서 연락이 와요. 블록버스터는 9천여 개의 대여점을 가진 세계 최고의 비디오 대여 업체였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때가 됐죠? 맞아요. 귀인이죠. 지금이야 상상하기 어렵지만요. 2000년에는요. 블록버스터의 매출이 넷플릭스보다 100배나 많았어요. 직원 수도 200배 가까이 많았고요. 돈이 너무 급하니까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얼마에 팔겠다고 했을까요? 단돈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단돈 5천만 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550억 원 정도? 20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딜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공룡 기업 블록버스터의 CEO 존 엔티오코가 이걸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IT 버블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블록버스터도 알고는 있었던 거죠. 인터넷 시대인데 우리가 저기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사서 좀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이걸 살 수도 있잖아. 근데 IT 버블이 너무 심한데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넷플릭스 그냥 이런 기아에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딱 10년 만에 블록버스터는 망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 사이에 상장까지 성공해가지고 참고로 지금 리드 헤이스팅스 자산이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양반이 회사를 550억 원에 넘겼다면 지금과 같은 자산 규모도 갖기 어려웠겠죠. 이게 살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에도 귀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절하고 뭐 반대하고 한다고 너무 그때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일어나고 막 이러지 말고 힘을 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매각도 무산되고 해서 구조조정을 세게 진행하죠. 이후에 점차 넷플릭스가 살아나고 증시 상장에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금난에도 벗어나고 2006년에는요 회원수가 630만 명에 이르러요. DVD 대여하는 거 계속 성황이었고요. 넷플릭스 계속 잘 나갔죠. 근데 이렇게 DVD 대여가 잘 나가던 시점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까 왜 첫 부분에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으러 갔다가 어떤 잘 나가는 엔지니어가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미 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는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뭐 스트리밍으로 막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제공하고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가지고 넷플릭스가 이제 디지털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해보자. 근데 또 헛짓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이걸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차피 세상은 이쪽으로 변한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기 한 2년 전 이때부터 DVD 판매가 점점 정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DVD 판매의 정체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전년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스트리밍 기술 개발에 막 투자를 했거든요. 쏟아 부었어요. 그 2007년에 DVD 판매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4.5% 감소했어요. DVD 플레이어 DVD가 보급된 지 불과 10년 만에 판매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위기가 없었느냐? 위기는 또 계속됐어요. 일단 DVD 대여랑 스트리밍 서비스 이걸 분리해서 서비스를 따로 진행하려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었고요. 콘텐츠를 공급하는 케이블 네트워크, 방송사 이런 데랑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서비스하는 영상 개수가 확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또 생각해보면 TV에 방송되고 영화가 개봉하고 근데 이걸 넷플릭스에 보려면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좀 볼만하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영상이 또 내려가고 협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심 끝에 결심을 했으니 그게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비스였습니다. 자, 2013년 초에 공개된 하우스 오브 카즈, 워낙 유명한 얘기죠. 이용자들, 구독자들의 취향을 완전히 낱낱이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로 돌려가지고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주제는 뭘로 할 것이며, 누가 출연할 것이며, 시간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누가 등장할 것이며 등등. 근데 2016년에 지금은 co-CEO죠. 넷플릭스의 최고 컨텐츠 책임자였던 테드 세런도스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리즘을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돌려가지고 만들면 많이 볼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파이트 클럽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데이빗 핀처 같은 스타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 센세이션일 거다. 어떤 한 방을 노리는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거의 최대 규모의 제작비 1억 달러 이걸 투자해가지고 간섭도 안 하고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투자해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거액을 날리는 거다. 하지만 하우스 오브 카즈가 성공하면 넷플릭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바뀔 거다.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즈의 흥행은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실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현실이 되죠. 하우스 오브 카즈의 성공 등등 넷플릭스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오리지널 시리즈를 냈고요. 뭐 자체 제작 아닌 컨텐츠보다 오리지널의 흥행이 좀 부진한 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들었지만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들이 뭐 흥행을 성공하면서 또 여전히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평가도 듣고 있죠. 그리고 그런 평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체 제작한 이 넷플릭스 콘텐츠 자체가 성공의 요소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등을 하면서 모아놓은 수많은 구독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성공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걸 쉽게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한테는 코로나가 오히려 득이 됐죠. 2017년에 1억 명을 돌파했던 유료 가입자가요. 불과 3년 만인 2020년 2억 명까지 돌파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는 매출이 2배 넘게 늘어서요. 작년 한 해 매출만 4,154억 5천만 원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시청률 하락, 뭐 인터넷, 모바일 등등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이러면서 빠진 매출이나 제작비를 넷플릭스에서 받은 돈으로 좀 메꿔보자 이랬던 제작사들, 방송사들이요. 점점 콘텐츠를 제작할 때 넷플릭스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죠. 자, 넷플릭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등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또 기존의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내가 스트리밍 서비스 직접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사 영상을 빼는 치열한 경쟁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렸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요. 이 미디어 업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곧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일 경쟁도 기대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르다. 우리의 문화는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 자,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소비도머니 구독자분들께서 왜 한 주에 한 편만 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자, 기존의 소비도머니가 어떤 브랜드, 기업 뒤에 숨은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면요. 자, 새로운 코너에서는요. 히트 상품 뒤에 숨은 돈과 사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4월 28일부터 업로드가 될 텐데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